양승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우선 제일 특징적인 게 어떤 것이라고 두 분 보셨습니까? 교수님. 우선은 좀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 출신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출신, 학자 출신 한 분, 그리고 또 정치인 출신이 또 한 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법조인이 있고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그동안 이 인사 문제가 지금 장관 경질이 초일기로 있었는데 사실상 전혀 깜깜무소식이었거든요. 예. 저희도 갑자기 여기 오면서 알았습니다만 또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괜찮은 인사라고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 집권 3년 마지막 한 해에 인사하는 인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깜짝 놀랄 만한 인사라든지 전문성, 개혁성, 참신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그에 왔었고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좀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 두 분이 발탁이 됐고요. 하나 특징이라면은 장관 했던 분이 또다시 장관이 돼서 부총리로 가는 거라든지요. 유일호 장관. 예.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의원이죠. 대통령이 2012년 공천과정 속에서 발탁한 강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부 장관으로 갔고요. 또 관료 출신 분들은 이제 국정운영 관련돼서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개혁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와 부합되는 개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일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인사 중에 하나는 경제부총리였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다고 하고 내년이 위기라고 하니까요. 경제 관료 출신이 할 것이냐 아니면 위로 장관은 그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 했었는데요.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상당히 이제 강한 인물이 사실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그다음에 미국의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외적인 압박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무난한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분도 이제 경제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유지할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내년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극복할지는 그건 이제 앞으로 능력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원래 KDI 출신이죠. 일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탁할 때 그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 전문가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조정력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관료보다는 그래도 재선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정치력이 훨씬 요구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가교 역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의 가교 역할, 이거는 정부 혼자서 도저히 끌어나갈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 또 국회, 더 나가서 심한 경우는 학계, 또 시민단체 같이 종합적인 사고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은 유일호 장관의 내정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고민할 흔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는 대로 과거에 야당에 있었던 유치송, 민한당 총재였었던 유치송 전 의원의 아들이고요.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 희망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내보내준 것 같은데요. 홀가분하게 나가서 이제 뛸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전국으로 들어가게 됐죠. 예. 물론 이제 선거구가 아직 획정이 안 돼가지고 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국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 하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 활동 및 선거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장관들을 징발해가지고 총선에다가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과는 계속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현직 장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과 같이 했었던 청와대 출신 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면 선거의 성격 규정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여태 상황은 지금 야당이 분열되다 보니까 네.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서 이 야권 심판론까지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총선에서의 특징은 대통령이 수없이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 결국은 이제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진실한 사람을 뭐 선택해달라든지, 뭐 배신자를 뭐 심판해달라,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결국 뭐 현직 부총리를 포함해서 결국은 장관들이 참여해서 총선에 들어가서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역대 총선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훨씬 많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인사들이 예. 총선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만두게 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구 동갑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이 유성걸 의원 지역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게다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고요. 유성걸, 정종섭 이 두 분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오늘 그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라고 뭐 작심하고 좀 비판을 한 것 같던데, 이 대구 지역에서 그 상당히 충돌이 의외로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래서 이 지금 친박 계열의 그 정치인들이 예. 지금 유승민 의원 계열, 그러니까 뭐 계열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 대구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예. 지금 이재만 전 구청장 이재만 구청장 나왔죠. 거기에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전부 내려가가지고 했고요. 예. 뭐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 진실성 공방도 했는데 네. 이것이 지금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초 갑 쪽이죠. 거기도 이제 그렇게 이해운 의원과 지금 조윤선 전 수석 비서관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인천 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전체적으로 유승민 계열의 사람들을 전부 압박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퇴출시키려는 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계산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남은 2년의 전국을 주로 이제 친박 계열 의원들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전국을 이끌어가려는, 주도하려는 이제 그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만, 좀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좀 더 그게 노골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별로 보기는 안 좋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2008년도 당시 한나라당의 공천 과정 속에서 기억나는 것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 파동이었었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측에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들인데요. 저는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대통령과 가깝든 가깝지 않든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과 맞서서 승리해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치 떼거리식으로 해서 특정한 권력이 특정한 인물을 특정하게 공천을 하겠다는 모양만 경선이지 그런 양상으로 가져가면은 저는 2008년대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적합성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치열하게 경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네. 일방적으로 나가서 이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같은 동료 아닙니까? 이 새누리당에서 같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또 다시 나가서 좀 새누리당은 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말은 이제 많이 이제 퇴색이 돼서 결국은 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선 문제와 관련돼서 당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든 이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서 그 안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이 보여줘야지만이 네. 국민들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대체적인 일정도 설 이전까지는 선보이겠다라고 하고, 이분법적 사고라는 사람들하고는 손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친노 계열이겠죠. 근데 사실상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얼마 전서 적어도 두세 달 전서부터 이미 친노 계열은 비주류와 함께 안 해도 좋다라는 아마 그런 결심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 친정 체제를 굳혀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사실상 비주류를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서부터 그다음에 지도 체제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주류 쪽에서 얘기해왔던 그런 통합 전당대회나 또는 혁신 지도 체제를 만들자라는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내려진 거다. 단지 이제 비주류 쪽의 결정만이 남은 거고 처음으로 물론 앞에 박주선 의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분당의 길을 걷게 된 건 안철수 의원의 결정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분당은 이제 결정적인 거고요. 단지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분당이냐 말하자면 쪼개지는 쪽으로 서로 나눠지는 쪽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안철수 신당 쪽에서 교섭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친노를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분명히 야당들이 분열했다가 선거 직전에 통합을 해서 그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식의 전략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으로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야당 분열뿐만이 아니라 야당이 재편이 되느냐 또는 더 크게 나간다면 정계 재편이 되느냐 말하자면 여야가 사실상 재편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중도 신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여당 쪽에도 내홍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과 또 야당 쪽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념적 양극화에 의한 이런 대결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합치는 안철수 신당 창당은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창당 오늘 선언했는데요. 탈당 선언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얘기함으로써 분명한 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이 가속화될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주저주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연 안철수 정당이 만들어지느냐 제3지대로 남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후로 탈당이 더 많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활용정점을 김한길 지금 전 대표가 결국은 자신의 마지막에 최후 통첩적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이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다단계로 일단 결국은 이제 탈당이 가식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이거는 안철수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 같이 함께 한다는 얘기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번 창당 선언을 하면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꼭 안철수만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일단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더 나은 세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가자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안철수 신당은 1인 지배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하고 간다라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오늘 창당선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연말 또 연초로 가면서 안철수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조금씩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저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양승암 교수님, 김영준 교수님 두 분 분석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